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월 3주차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재 127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부터가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단원도 중요하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출제도 되는 단원. 자, 교재 127페이지 개공사 등의 업무의 범위다 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한 개공사가 업무 중개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 그래서 본론인데, 자, 이 단원을 공부하시려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점수하고 연결합니다. 자, 등록한 개공사는 첫째 누가 있죠?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우리는 개공사라 부르고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죠.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개공사는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단원이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그럼 업무의 범위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 지역, 관할 구역 이런 건 중요합니다. 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야 된다, 또는 부칙유조는 상가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미도 있고 단원도 중요합니다. 자, 제일 상단 지역부터 정리해 줍니다. 1번 중개 업무의 지역 범위 해놓고 1번 내려오니까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첫째 줄 보고 있습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관하여 줄 것입니다.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이어지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개공사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국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법인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라고요? 전국. 그러면 끝났죠. 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업 지역, 관할 구역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일명 나와바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나와바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2번에 1번 부칙상의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밑줄 긋습니까?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을 하겠다. 자, 부칙 6조는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겠답니다. 이 지문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강동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가면 천호동이 있고 여기에 부칙 6조가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어디 산다고요? 강동구 천호동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업무 지역은 전국 이러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니까 천호동은 서울시 소속이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서울 물건만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천호동에서 5분만 걸어가면 경기도 하남시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하남시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하남에도 땅도 많고 집도 많습니다. 어떤 고객이 와서 저기 길 건너편에 하남에 있는 땅을 하나 구해주세요. 또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하면 이 공부를 잘한 여러분들은 여기는 경기도니까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지역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 물건을 거래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4번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아주 독특하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대로 출제 한번 해봅시다. 개공사가 하면 세 사람 보입니까? 개공사가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OX. OX입니다. 개공사하면 벌써 세 사람이 쫙 보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업무 지역 위반하는 게 아니고 부칙 6조가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정지.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나올 문제는 없으니까 해부를 딱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교재부터 한 장 넘겨셔서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3번 찾았습니까? 중개 대상물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하니까 첫째 줄, 개공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사의 줄 것입니다. 종별에 따라 차별이 없다 줄 것입니다. 종별에 따라 차별이 없다가 무슨 뜻이죠? 모두 동일하게 하겠다. 그죠? 그러므로 개공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이렇게 법을 정합니다. 즉,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주사는 토지만 하시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종류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모두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개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물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끝났는데 이런 문제를 따라가면서 틀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X잖아. 어디 달리 정하는데 동일하다 그랬지. 그죠? 없는 지문을 따라가면서 틀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의 종류는 모두 동일하다. 단순하게 딱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업무편입니다. 지금부터 업무가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 하단 개공사의 겸업이라는 말을 펴 놓으시고, 자, 이 업무를 구분하려면 이거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죠? 그렇지.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려고 지금 등록을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 개공사인데 지금 무슨 업무를 따집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뭐라고 부른다? 겸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제목이 겸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법인 보이십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와 이 두 사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개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거부터 출발해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뭐 뒤에 거 기다릴 필요도 없어. 무조건 O. 그죠? 부칙 6조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이전에는 개인은 이것만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한이 없으니까 모두 다 O 하면 끝나겠죠. 얼마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었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OX.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말아요. 발음도 잘한데 안마 시슈숍도 할 수 있다.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모두 O 이러면 끝나겠죠. 자, 지금부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14조 업무만 해야 돼요. 그래서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은 제한이 없으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127페이지 제일 하단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이라는 게 들어왔고 제일 하단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1에 규정된 업무 외에 밑줄 긋습니다.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넘기면 14조 규정된 업무가 나타나는데 이 14조 업무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별표 딱 찍어놓고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 오늘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당근 적어놔야 돼. 원래 법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이잖아. 그죠? 당근입니다. 당근 적었나요?
단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갈로 열고 말밥 이런 것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번역하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그러면 되겠죠. 이 주택은 한마디로 뭡니까? 아파트 등을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데 밑에 주택의 임대업 하면 틀리죠. 관리를 하라고 그랬지. 그런 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업 하면 틀려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X죠. 옆에다가 공업용도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상가하고 주택만 관리합니다. 2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개발업 하면 틀려요. 개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라고 그랬지. 그런 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겸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대행하겠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죠.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요 개념도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 지문이 법조문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은 할 수 있다. OXO. 그건 조문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한 해는 조문 그대로 나오고 한 해는 사례로 나옵니다. 지금 그 3번 지문을 이렇게 묻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A 법인은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상담이죠. 이렇게 한 해는 사례, 한 해는 조문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다 옆에서 여러분들은 원룸 이래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시험 이래 놓으면 조문 그대로 물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O 하면 되는데 한 해는 이렇게 조문으로 묻고 한 해는 사례로 묻는다니까요. 다시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A 법인은 받기로 하였다. 이래 놓으면 OXO.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옆에다가 원룸 이래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읽었던 말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조문, 한 번은 사례로 들어옵니다. 거기 있는 2번 지문도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으면 조문 그대로 물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O인데 한 해는 조문으로 한 해는 사례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원래 이렇게 대비해야 되죠.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A 법인이 관리를 대행해주고 연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O.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 놈 스미스가 상가를 2채 샀는데 월세 받고 관리비 내는 거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A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관리를 대행해주고 뭐 1,200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잖아. 지금 그죠? 항상 사례로 나오는 걸 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스미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뭔가 들은 의식을 하셔야 되니까. 스미스를 적으라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적을까요? 한문으로 적을까요? 묻는데 하여튼 알아서 적어요. 하여튼 스미스 해놓고 뭐 한다?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을 익히라 이 말이에요. 지금 4번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의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밖에 나가면 부동산 서브 역삼점 혹시 이런 거 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땄지만 뭐 간판을 어떻게 걸고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고객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 서버 이런 데 가입하면 전을 쫙 펴줍니다. 그런 것들을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회에는 많이 프랜차이즈업이 발달되어 있죠. 부동산에도 프랜차이즈업을 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심히 여러분 나가보면 부동산 서브 천호점 이런 거 보입니다. 부동산 114 무슨 점 이런 거 보여요. 또는 센츄리 21 무슨 점 이런 것들은 외국 법인이고 중개법인에게도 이런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5번 별표입니다. 상가와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거기 보다시피 토지 분양하면 틀린다. 이거 짚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 그래서 법인은 주택과 상가만 분양합니다. 6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밑줄 긋습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용역의 알선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알선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딱 찍고 앞으로 읽을 때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습니다. 땡이 무슨 뜻이죠? 알선 옆에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알선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까칠합니다. 알선업, X, 알선 제공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아예 읽을 때마다 알선 땡 이렇게 읽으라고요. 땡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된다고. 용역의 알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까칠합니다. 마지막 7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경매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 공매라는 말이 나오지만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교재를 짚어드렸으니까 주목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첫째 뭐 할 수 있다? 당연하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건 이렇게 적어라 그랬다고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서미스 기억합니까? 서미스가 탁 들어오면 주택과 상가를 뭐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연결돼야 돼. 조문하고 사례를 연결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원룸 기억납니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번째 프랜차이즈 기억납니까?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해 주는데 이때는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 또는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데 토지 분양하면 X 할 준비하라 그랬죠. 개공사에게는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합니다. 여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용역의 알선 땡이 무슨 뜻이죠? 앞에 더 갖다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까지가 법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달 수업에서 조금은 낯설지 몰라도 법조문에 충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로 들어오는 걸 대비해야 된다. 항상 이 단원을 연결했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꼭 물어야 되는 게, 그러면 개인은 안마 쉬실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 X. 오지 당연하게 가능하다 그죠? 안마 쉬실 수 없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업무편에 대해서는 법인보다는 개인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좀 의외잖아 그죠? 법인이 업무가 더 넓어야 될 건데 개인이 훨씬 넓게 만들어 놨어요. 왜 법을 이래 만들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업계도 외국 시장이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부동산들이 다 돌아 있는데 여러분 외국 부동산은 그 막대한 자본력과 막대한 기술, 선진 기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막 휩쓸어 버리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초토화돼 버려요. 여러분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라는 거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막대한 자금, 기술력 이런 게 우리나라 돌아버리면 우리나라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법인은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놔야 외국 법인이 들어와서 야 이런 거 뭐 인테리어업도 하고 뭐 건축업도 하고 토지도 분양 좀 해보자.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도 이거밖에 못하니까 외국 법인도 이것만 해야 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 법인이 들어올 때는 외국은 개인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전부 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동산업을 보호하려고 법인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뭐 시험하고 관계는 없지만 취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은 개인적인 기본 업무도 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업무편 아주 중요하고 바로 밑에 2번 내려오면 그러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2번의 첫째 줄 중개업을 제외한 업무는 죽겠습니까?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상담을 하고 서로 받는 거니까 몇 프로를 받아라 이런 표는 없어요. 적용되지 않으며 의뢰인과 합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줄을 딱 꺼놓으셔야 됩니다. 의뢰인과 합의한 보수를 받습니다. 제일 밑에 그럼 법인은 이 업무만 하라 그랬는데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위반이겠지 그죠? 제일 밑에 위반하면 뭐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오른쪽 129페이지 상단 법인이 아닌 개공사의 겸업 아까 했죠? 법인이 아닌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하나 짚을 것이 그러면 여기 경매 업무는 다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 부칙 6조는 못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부침조는 경매 업무를 못할까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정리가 됐죠. 한 장 넘어가서 하단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고용인 관계가 출발하는데 스토리가 좀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그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라면 이런 사장님들은 누구하고 일을 하는가 하면 직원들하고 일을 하겠죠. 직원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개공사가 하는 업무는 지역은 할 수 있는 물건은 뭐냐를 정리했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는 고용인들은 이 고용인 직원들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딱 한 문제거리가 또 됩니다. 자, 그때 고용인이 누구냐? 이렇게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죠?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용인하고의 법률 관계가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 130페이지 상단 업무의 범위 하고 들어왔는데 1번 소공사,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죠. 소공사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한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면 2번 중개보조원의 의무는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범위 가볍게 보시고, 자, 오른쪽 131쪽 이제 고용신고부터 본론인데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1번 고용을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소공사나 보조원을 고용을 하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동그라미 합니다.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놓고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신고를 한 직원들은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종료신고 줄 딱 꺼놓고 둘째 줄에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이거 반대로 기억하는 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언제까지? 10일 내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 넘어가서 만약에 고용신고 안 하면 위반 시의 제재, 상단의 셋째 줄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기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업무 정지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가시거든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고용신고를 해야 해고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가볍게 봅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134페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주문인데, 자, 거기 13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조문은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나오면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줄 것이면서 지금부터 색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 조문은 100% 출제한다 그랬습니다. 본다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밑에 설명도 있지만 옆에다가 이 꼴 간주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 간주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읽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고, 본다의 동그라미인데 본다는 간주 조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슬쩍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요. 추정하면 X다.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표시하기를 추정하면 X인데 추정의 뜻이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라 합니다. 다시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게 추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추정으로 봐버리면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개공사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본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정하면 틀린다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추정을 설명을 잘 하려고 등기법으로 살짝 넘어가는데 항상 우리 과목에서 타 과목을 수업할 때는 듣기만 잘합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자
등기의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1번 소유권 갑으로 있다가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을로 가는 것을 등기부라 부르고 1번, 2번 이렇게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주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확정력이 있습니까? 시험에 묻습니다. 자, 추정력이다, 확정력이다. 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이 뭐라고 그랬죠?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1년쯤 있다가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집을 1억에 파는데 을이 야 9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가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해줄게. 그 말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1,000만 원을 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까 등기를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낸다니까요. 소송을 내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원고라 그럽니다. 소를 받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피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제가 원고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피고한테 야 너는 왜 1,000만 원 안 줬느냐 하고 물으니까 실제로 9천만 원밖에 안 줬지만 5년 전에 내가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준 게 있다. 여기 영수증도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다 1억 준 거야. 그래서 못 돌려주겠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말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니까 재판 결과가 원고가 이겼다. 원고가 승소했다. 이 말은 원고의 말이 맞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2번 등기는 잘못됐으니까 말소를 딱 시키겠죠. 말소를 시킴으로써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갑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을로 돼 있다고 해서 확정을 해준다, 추정해준다. 추정해준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확정력 하면 틀려요. 추정력이 있다.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추정력이니까 등기부는 추정력이 있음으로써 공신력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한 달만 한 사람이라도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들으셨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등기는 뭐가 있으니까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런 개념들을 같이 익히셔야 돼요. 자, 다시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피고가 이겼다. 그럼 피고의 말이 맞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러면 등기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는 확정력이 아니고 추정력,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줍니다. 다시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에서 본다는 간주조항이지 추정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강조했고 교재에서도 줄도 꺼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 지문이 O입니까? X입니까?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OX.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이 빠졌잖아요. 지금 거죠. 모든 행위를 개공사가 무슨 죄감 하나가 책임지겠어요. 그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가 깨진 것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 그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업무상 행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수업을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내년쯤 만날 사람이 다시 만나요. 교실에서. 얼마나 강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자 그럼 이 말이잖아. 고용인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때 개공사가 지는 책임을 그 유명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오고 무과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남 사거리 대로가 얼마나 넓어요 지금. 그죠? 그 여러분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상가에 유리창이 예를 들어서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깨진지 모르죠.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상가 주인이 턱 나오더니만 당신이 걸어가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졌잖아. 책임지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미쳤나? 이럴 거잖아. 그죠? 그 왜 미쳤는가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은 잘못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그것을 잘못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만 오면 무과실 책임이 탁 갖다 붙었다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과실 책임은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무과실을 설명하려고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 예는 시험 칠 때까지 한 50번 들을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듭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수퍼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기가 공놀이 하다 보면 유리창 하나 깰 수도 있는데 수퍼 유리창이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퍼 주인은 잘못을 한 아기, 과실 있는 아기한테 가서 야 50만 원을 물어내라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지금 제가 묻는 것도 상식입니다. 5살짜리가 50만 원을 못 물어준다는 건 이해되죠? 그래서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50만 원을 물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아기에게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한다 라고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유리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내가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다 이 말은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 엄마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엄마를 첫째 엄마라 본다, 세 번째라 본다. 그 확실하게 5번째 엄마 맞죠? 진짜 엄마는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애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상식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애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엄마는 애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때 무과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수업을 하니까, 그죠? 예전에 앞에 있는 분이 저보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그런 엄마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그죠? 제가 셋째입니다 그러고 계속 수업했어요. 셋째 엄마도 있겠지. 좀 더 악랄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인가 이러려고 하다가 막 참았어요. 그거 어떻게 그죠? 물으나 마나 진짜 엄마는 자기 애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겠죠. 자, 그러면 무과실이라는 개념이 잡혔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시험일이 올라왔어요. O, X. X. 개공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엄마의 무과실 책임. 이 말을 잘 익히셔야 돼요. 이 예를 한 100번 들을 거예요. 100번 앞으로.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그죠?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서 무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책임의 소재가 크고. 자, 그러면 이제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내려가니까 1. 민사적 책임을 진다. 민사적 책임의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그 옆에다가 옆에 적을 필요 없네요.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보시면 그때 개공사의 고용인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거 어려운 글자니까 익히셔야 돼요. 자, 민사적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주목합니다. 자, 제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2천만 원의 손해가 나면 손해를 입은 여러분들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청구를 하되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연대에서 책임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공사는 만약에 자기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물어줘야 돼. 자기가 한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른쪽 가면 행정상 책임도 부담한다. 거기는 제목만 줄 것이면 되고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고 바로 밑에 내려가면 3번이 이제 매번 나오는데 양벌 규정.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50조인데 옆에다가 크게 형사적 책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개공사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부담하는데 형사적 책임이 뭐냐? 동그라미 1번. 자, 소공사나 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를 위반하면 48조 49조가 3년 징역 3천만 원 징역과 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역과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밑줄 긋습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잘못한 자는 당연히 벌하고 그 개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벌금형의 동그라미. 벌금형이니까 이게 형사처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것도 지금 줄을 꺼드렸지만 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그때 무과실 책임이 첫째 민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행정상 책임도 부담하고 세 번째 중요한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이거를 줄을 껐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랄 때 엄마는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유리창값 50만 원 물어주는 것을 민사적 책임이라 그래요. 근데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교도소 갈 일 있으면 무슨 놈의 엄마가 야 유리창값은 내가 물어줄게 교도소는 아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엄마는 반드시 무슨 책임도 부담한다? 형사적 책임도 부담해야 진짜 엄마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올라가면 맞다 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설마 모든 거 지겠나? 조금 지겠지 뭐 이렇게 찍는 순간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다시 하겠죠. 무슨 책임?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형사적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양벌 규정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이건 50조 조문이기 때문에 뒤편에 가면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줄 건 것 익히셔야 됩니다. 고용인의 문제 한 문제거리를 딱 정리했다면 137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장 등록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역시 옆에 표시가 있죠. 최근 10년 동안, 5년 동안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가볍게 갑니다. 자, 지금 인장 등록이라는 단원이 돌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인장이 뭐죠? 도장입니다. 그럼 도장을 왜 등록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경무사가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럼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느냐를 뭐를 보면 안다? 도장을 딱 보면 누가 작성한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딱 등록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인장을 등록한다라는 의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공사를 보호해주고 의뢰인도 보호하겠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인장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거리가 되는데 자 1번 의무자 내려왔죠. 그 법조문에서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문제 물을 테니까 준비합니다.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문제가 4개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조문을 보니까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래요? 찾아내겠습니까? 개공사 또는 누구? 소공사는 그랬잖아 지금 그죠? 아 그래서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럼 이 조문을 보는 순간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잡으셔야 되고 개공사만 나오면 3사람이 보여야 점수하고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신 분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개공사 하면 누구죠?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 등록할 사람이 모두 몇 사람? 4사람이다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 그거 동그라미 해야 돼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업무 개시 7일 전 이랬다가 하면 틀려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디 가서 등록하랍니까? 등록관청에 장소도 제시해줬죠. 자, 등록관청이 어디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이 천호동에서 영업하면 강동구청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군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한다 그런 소리라고 쓰면 틀려요. 장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 받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장은 등록사항이다. 거기까지를 그 조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조문 하나에 50%입니다. 거기 전체 내용에. 그래서 조문 하나에 4문제거리를 찾았다면 자 그럼 등록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지금부터 내 단어는 그렇겠죠. 무슨 도장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어떤 도장을 등록할까요? 내려가면 2번에 1번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는 두째 줄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법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를 개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소공사는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여러분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니까 이 도장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 막도장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고 크기가 7mm에서 30mm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거를 막도장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막도장을 등록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법조문에다가 막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 막도장은 우리끼리 쓰는 말이고. 그죠? 그래서 막도장이 주민등록상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는데 제가 막도장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감도장 하면 틀려요. 무슨 도장 등록한다고요? 막도장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감이라는 것은 본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도장이 인감도장인데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 자연인들은 앞으로 인감이라는 제도는 없어집니다. 조만간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0몇 개국 중에서 인감을 유지하는 나라가 2군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인감 도장 없어요. 지금은 본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그죠? 본인임을 증명해 주는 게 홍채, 눈으로도 이 휴대폰 인정하는 거 보셨죠? 성대, 지문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인감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요. 개인들은 인감 증명법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법인은 삼성전자 이런 법인들은 자기가 자필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법인들은 인감이라는 게 살아있겠지만 앞으로 인감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부칭유조 소공사는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동그라미 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법인은 무슨 도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법인의 인장은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만납니다. 자, 법인이니까 서울 중개 주식회사 이런 법인의 대표이사 이런 도장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개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마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 김갑동 도장을 등록해버리면 개인 도장 된다니까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옆에다가 대표자 X 이런 거 표시하셔야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에요.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여러분 법인에는 지점, 분사무소가 있다는 거 배우셨죠?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제일 하단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 35조 4항에 따라 줄 것입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까지 줄 거 놓고 이를 지배인 그럽니다. 그래서 지배인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고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데 지배인이 무슨 뜻이죠?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것을 지배인이라 합니다. 지금 설명도 하고 줄도 꺼드렸는데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또 숨도 안 쉬고 부킹 시켜주는 사람하고 또 부킹하고 연결한 사람이 있어요. 부킹 해주는 지배인이 아니고 도장인자를 쓰니까 인장할 때 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말합니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죠? 예전에 지배인이 뭘까 하니까 어떤 분이 박찬호 이러더라고요.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기 명찰에 박찬호 이런 거 봤는가 봐. 박지성 회사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분은 분명히 어디 가봤어요. 뚜껑 열리는 데 가봤거나 무슨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지배인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이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국민은행도 법인으로 유지하니까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지.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수원지점이 분사무소잖아. 그죠? 수원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런 도장을 등록했다가 지점장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얼순 도장을 등록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법인은 지점에다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안 생겼겠어요.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이런 도장을 딱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되겠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본점 등기부에 가면 수원지점, 안양지점, 분양지점, 용인지점 쫙 등록돼 있겠지. 그죠? 그런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등록하는 도장 잘 보시고 자, 넘어가면 등록 방법이 나오는데 자, 등록 시기 아까 했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2번 예외적으로 그거 별표해 놓고 인장의 등록은 다음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번 박스 줄 것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해도 된다. 2번 소공사나 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인장 등록해도 된다. 그 예외적으로 됐고 자 밑에 큰 2번 방법에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고 방법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리고 책 보지 말고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 도장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도장을 등록할 때는 직접 들고 간다, 들고 가지 않는다.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 잘 봐요. 2번에 1번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인 줄 것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따릅니다. 그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거지 도장을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어떻게 인장 등록한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줄 걸까요?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그래 법인은 인감을 딱 떼가지고 갖다 내는 방법이지 도장을 덜렁덜렁 들고 하지 않습니다. 방법 잘 봐놔요. 제일 밑에 3번 변경입니다. 자 변경이라고 들었는데 인장은 왜 변경하죠?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지. 또는 뭐 깨지거나 그죠? 또는 여러분 어디 가서 3만 원 주고 물어보니까 이 도장을 쓰면 대박 터진대요. 해가 도장을 바꾸는 수도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변경은 이렇게 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는데 이 7일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그 7일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별표인데 지금 수업을 할 때는 그죠? 7일 하면 7일이 중요하다. 동그라미를 잘 찍는데 공부를 할수록 잘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가 연결이 되면 7일, 15일, 30일, 3개월 막 계속 숫자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7일 내로를 못 찾아낸다고. 그래서 이 7일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사람이 만들잖아. 그죠? 사람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살짝 잘못 만들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게티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오게티가 하나 첫 번째 출발한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 한 3군데 정도 법이 잘못된 곳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자 여러분은 이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라고 들으셨죠? 변경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바로 변경하지. 근데 법에는 며칠로 돼 있다? 7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 7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변경을 하면 지첩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7일로 던져놨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법이 살짝 잘못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7일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할 때 그죠? 법의 첫 장이 먼저 아십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첫발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악법도 지켜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7일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쌤이 법이 틀렸다 하더라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내년에 또 다시 만나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틀린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가는 걸 가르치나죠. 그죠? 그래서 이 7일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일은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 7일을 제일 앞에 갖다 놔요. 인장은 7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런 게 막 올라온다고요. X예요. 인장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변경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 숫자를 그렇게 만진다고요. 그래서 이 7일을 강조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요 꼭 해야 될 말 갈로 열고 악처도 처다 이 말도 들어 놓으셔야 돼. 좋은 차하고만 사는 거 아닙니다. 악차하고도 삽니다. 악처라고 다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고 악처도 처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7일을 기억하라고 됐죠. 인장 변경은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다 했습니다. 오른쪽에 위반 시의 제재. 자, 첫 번째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두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두째 줄에 뭐라고요?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잡아야 될 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 4군데쯤 있고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100%.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자, 인장 등록을 위반한 개공사는 뭐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소공사는 뭐라고요? 6월 이내에 자격 정지예요. 어차피 등록한 사람이 2사람이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이 2사람이 위반하겠지. 그죠? 의식을 해놓고 지금 체크하셔야 된다고. 동그라미 줄 긋고 동그라미 줄 긋고 이래 가면 가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죠?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특히
업무 정지 사유는 모두 14가지나 됩니다. 14가지 그 장난 아니죠. 왜 암기한다는 거.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인장 등록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 정지 사유 14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인장 등록 위반이 업무 정지 사유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에 해결이 된다고. 14가지를 다 해결해낸다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소공사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자격정지예요. 자, 자격정지 교재 줄 딱 꺼놓고 지금부터 자격정지만 나오면 노래를 부릅니다. 자격정지 밑에다가 이, 인, 설, 개, 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격정지만 나오면 뭐라 적는다고요? 이, 인, 설, 개, 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적어 놓고 자, 자격정지는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래서 이인설설 개금 이렇게 익혀놓고 일단 인에다가 동그라미. 인이 뭐죠?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다. 그죠? 그래서 자격정지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별도로 집에 가서 별도의 시간을 안 내더라도 수업에만 충실하면 저절로 암기하도록 만들 거예요. 100%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노래 제목은 기억해야 가사를 찾아갈 거니까 자격정지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이인설설 개금 요 정도는 들어 놓으셔야 돼요.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인이니까 남자 같으면 두 사람을 두 놈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시라고. 만약 여자 같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두 녀를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설설 개금 해놓고 다른 말은 모르더라도 인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은 자격정지. 그렇게 갑니다. 자, 자격정지, 인장 등록 사유까지 정리됐다면 한 장 넘기면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